PM 네트워크 2019년 2월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MI 한국 챕터 번역 출판위원회 1팀 PM을 맡고 있는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1호로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PMI 한국 챕터에 지금 이 번역 원본은 게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출판 번역에 참가해 주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리뷰하는 자리 갖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호 때도 설명드렸지만 1팀 PM을 맡고 있는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번역출판위원장 김상현입니다. SK건설 하이닉스 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박창훈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 1팀, 2팀, 오지랖도 넓게 양쪽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KBS 경영정보국인가 우리 부서가? 부서 이름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동영상은 안 나오나요? 화면이 안 나오고 지금 아이콘의 사진 이미지만 지금 그래요? 보이는데요. 그렇지? 왠지 모르겠네요. 예, 예,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영로 위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 애 본다고 제가 참석을 잘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로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일하고 있는 분야는 해외 해양 플랜트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뭐죠? 저희 1팀 위원님은 아니신데, 2팀 하시나요? 몇 팀이시죠? 3팀입니다. 3팀 북프로젝트 팀에 계신데, 예. 지금 화면에 안 보이네요? 정준우 위원님. 정준우 위원님? 네, 나왔네. 네. 예, 정준우 위원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3팀에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정준우라고 합니다. 원래 이 팀에서도 같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 어렵게 돼서 그쪽은 잘 이제 못하게 되었고 이제 북프로젝트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서현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팀에서 이제 QA 연구 개발 부문 QA랑 프로세스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팀이신데 번역 3팀이시죠, 그죠? 3팀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1팀 성과물 리뷰하는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참석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PM 네트워크 19년 2월호 리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2월호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이언트 인데버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숲에 대한 보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차부터 좀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엣지, 그 다음에 보이스, 그다음에 피처의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엣지부터 보이스, 피처 순으로 좀 리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뒤 엣지 부분에 행위예술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야경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42년에 작품을 공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피트짜리 칼로 그림의 검열을 그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손상이 발생을 했고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서 훼손된 작업에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복원한다 그러면 어떤 실험실이나 그런 쪽으로 작품을 옮겨가지고 그런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텐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품 주위에 투명한 유리구역을 세워서 해당 작품을 관람하러 온 방문객들이 프로젝트 진행 추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결정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으로 웹스트림 방송을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여기 첩프라는 제목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원문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얘기는 비자 카드 비자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브랜드 자체에서도 조금 전자상거래상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자지갑과 스마트 스피커가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은 이제 그 카드로 어떤 결제를 진행하고 그런 사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특정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를 확인하기 원한다. 그런 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러킹 얼롱에서 트럭과 관련된 공급사슬과 배달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에서는 트럭 운송 비용이 2030년까지 47% 감소, 운송 시간은 40% 감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락하퍼스라고 해서 여기는 우주 탐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 우주항공 개발기구 작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우리 박창원 위원님께서 번역해 주셨는데요.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주에 나가서 저가 그러니까 하야부사 2거든요. 네네. 이 하야부사가 일본 말로 조류인 매라 그래, 매. 네네. 예. 여기 나오죠. 그런데 그 얘네들이 그 하야부사 1을 가지고 처음에 했다가 실패를 해요. 근데 그 실패한 것을 경험 삼아서 수많은 시행착오 연습을 해서 지금 2가 아주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를 번역하고 얼마 있다가 그 우주 관련되는 뉴스에서 하야부사 2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번역한 게 더 감동적이었었어요. 예. 예. 근데 여기 또 얘네들이 하야부사 1에 문제가 있을 때 2를 개발하면서 애저일 접근법을 사용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레슨즈 런드라는 그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하고 각각의 아주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들어가 여기서 번역은 얼마 안 되는데 네네. 그 뉴스에 보니까 여기 참가하는 분야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들 간에 먼저 하야부사 1에서 실패한 것들을 원인 분석을 하고 예. 그것들을 잘 취합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그 레슨드런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는 수평 조직을 만들어서 각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서로 쉽게 소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얘기를 덧붙이자면 네네. 이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일본도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예. 그 파워 디스턴스라 해서 윗사람의 명령이 아래로 쫙 흘러내려가는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 눈 마주치고 덤볐다간 큰일 나는 이런 조직인데 예. 그 조직에서 한 조직도 아니고 여러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수평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성공을 했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알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얘네들이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데 사실 애자일의 시점은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 도요타의 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뭐 잘 아시지만 뭐 칸반 이런 것도 왜 우리 애자일 하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업무의 프로세스의 진행은 얘네들이 그렇게 했지만 조직은 얘네들이 수평 조직의 사실 그 애자일에서 수평 조직한 거는 일본에서 철학이 시작을 했지만 걔를 성공시킨 건 미국의 철학자들이었잖아요. 네. 산업공학자들이고. 예. 근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수평 조직에서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예. 너무 흥미롭고 궁금한 게 많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하신 그런 상하관계가 명확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민족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국민의 그런 민족성과 관련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수평 조직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다라는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조직이라 그럴까? 룰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은 잘 모르지만 일본 드라마 보면 네. 공장이나 무슨 뭐 프로젝트하고 그럴 때 네. 윗사람이 얘기하는데 반발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드라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문화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일본 캐논 쪽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도 분명히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반발이라고 반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구나.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령을 거역하는 부분은 없는데 자기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위에 사람들도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뭐 따져보는 그런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네요. 예. 그 본인들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연구원이 있고, 뭐, 주임이 있고, 뭐, 이렇게 주관이 있고,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그래도, 의견을 얘기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 수평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좀 느껴지더라고요. 뭐, 전문가로서의 스스로의 자부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찍어 누르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KBS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KBS라는 것보다도 사람의 관리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달라져요. 대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거 전부 얘기를 잘하고 엄청 소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의 뭐 말로 먹고 살아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 관리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요. 그 편차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뭐랄까 리더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향? 조직이 그 리더의 성향을 따라가는 그거는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더가 또 조직의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기서 제시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리더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여러 리더들을 이렇게 상대로 또 해보고, 그러니까 저의 벤더, 저의 협력업체, 저의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들의 리더를 많이 상대해봤고, 그 다음에 저의 보스, 뭐 PM이라든지 아니면 제 조달 부장, 아니면 위에 PD, 뭐 상무급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디렉터 이런 분들 상대를 해보면 저는 제 부장에게 저의 보스에게는 할 말을 합니다. 네.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그것이 이 프로젝트 팀의 거버넌스에 맞냐 안 맞냐는 둘째고, 네. 지금 이런 프로젝트 팀 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회사에 정책이 있고
사람들의 그 의견이 있는데, 네. 프로젝트 팀 내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시점에서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정답은 아닐지언정 모범답안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네네.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들의 그 윗분들의 그 저기 KPI나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예. 의해서 이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제가. 그렇죠. 네가 뭔데 그 얘기를 하냐? 네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솔직히 얘기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근데 리더는 뭐랄까, 교육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팀장들한테, 많은 리더들한테 리더십,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죠. 이 양반들이 정말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또는 갖췄냐, 갖추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으로서 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리더의 조건, 이게 과연 무엇인지, 이 수평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리더, 그리고 이 수직 조직 또는 매트릭스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조건,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과서적인 그런 막 리더십 교육과면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제 가슴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 네. 이 PMI에서도 이 리더십 교육이 제일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리더십 교육이 제일 비싸고, 몇백만 원 해요. 그런 걸 끌고 와가지고, 그 교육을 끌고 와서 이제 각 그 산업군의 리더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향 조사를 하고 뭐 MBTI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조사해가지고 딱 결과가 나오면 인정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내용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분들도 역시 어떤 조직의 리더다. 그분들이 어떤 지수나 지평에서는 틀렸다고 말할지언정 현재 리더를 하고 있고 그 조직을 끌고 나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월급을 받고 있고 회사가 살아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뭐가 그 정답이냐. 뭘 보고 우리는 그 지표를 어떤 잣대로 바라봐야 되냐. 네네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회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더십 진단이라고 그런 거 혹시 받아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하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운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뭐 상황들 주면서 이런 행동들 많이 하냐, 저런 행동들 많이 하냐, 뭐 이런 것들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정말 다 리더십인가?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나름 또 고민해서 만든 문항이고 할 테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뭐 저도 뭐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 리더십 진단을 받아보면 참담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낄 때도 많고, 뭐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관리자고 이제 실무자고 하니까 그런 것들 조금 많이 좀 느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회사에서나 교육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거 있는데, 혹시 그 구글의 산소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소 프로젝트요? 옥시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 구글에서 거기도 워낙 수평 조직이니까
이 관리자가 필요하냐? 그 가정은 관리자가 필요 없다였습니다. 관리자가 필요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직원들하고 했는데 결국은 관리자는 필요하다, 리더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리더가 뭐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냐라는 거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나온 것들 중에 뭐 1대1 대면하면서 1대1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자기의 개인사, 그 다음에 자기의 경력 개발 요런 데 신경을 써주는 리더를 좋은 리더라고 대부분의 구글 사람들이 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스태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 그렇죠. 네. 조직의 성과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의 입장이랑 그렇죠. 이 리더의 입장은 다른 거죠.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KPI들 그런 데 있어서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 그렇죠. 근데 그 밑에서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내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NBA에서 막 되게 그 리더들한테 강조하는 게 인파워먼트. 그렇죠. 인파워먼트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파워먼트를 어느 선까지 해줄 거냐. 인파워먼트를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 관리자에 있으면 제가 이제 과장에서 말년 과장 정도 된단 말이죠, 제가. 예. 근데 밑에 막 대리나 사원 애들한테 이 인파워먼트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이 활이 돼서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워크로드는 제가 항상 가져간다는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힘들죠. 인파워먼트 힘든 문제입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수평 조직, 여기 나온 수평 조직 한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예. 이거 하면서 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 들어보셨죠? 2000년생이 들어온다. 네, 2000년. 저기 느끼세요. 그 직원들 중에 2000년생들이 만약에 있으면 아직 없겠구나. 네. 아직 없어요. 네. 그 학생들이겠죠, 지금. 그 학생들과 대화를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 딸들 말고. 저는 뭐 2000년생, 글쎄요. 아직 뭐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들어와서 후배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요 근래 몇 년 이렇게 신입사원들 봐도 굉장히 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뭔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고 교육받으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런가 싶으면서도 선뜻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1대1 면담을 하면서 뭔가 이게 풀어나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뭔가 좀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어떤 것들이 이 업무나 이런 잡이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좀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건 좀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큰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이제 시작하고 윗분이 야, 시키면 시킨대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던 세대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입사원은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보지는 못하고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막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들한테 그렇게 이메일 공격을 거의 테러 수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성적에 대한 블레임을 교수한테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 네.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느낀 바는 아니 왜 애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러는지를 모르겠다. 무슨 뭐 전쟁하다 온 애들도 아니고 되게 막 엄청 어그레시브한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진 애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 극심한 입시 전쟁을 거친 애들이 자기의 그 성과 위주 평가에 대한 것을 아주 뭐라고 그러죠? 정말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는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예민하게 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을 경우에는 상관없었겠지만 네. 성적 평가 낮았을 경우에 네. 왜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유가 뭐냐.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2000년대생 애들이잖아요. 네. 2000년대생 애들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은 한 5, 6년 정도 지나면 그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직장에. 그러면 과연 그 5, 6년 지나면 제가 한 40 후반 되는데 그때 팀장님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되게 저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겪어보셨죠, 위원장님은? 물론 지금 밑에 친구들은 예. 아직은 제 편이에요. 저도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편이고 예. 팀장한테 내가 싸워줄게. 아직은 그 편에 서 있어요. 네네네네. 네.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하시겠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하시죠. 아, 뭐라 그럴까요. 진짜. 네. 그것도 지금 뭐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은 위원장님하고 그 후배들하고 어떻게 보면 뭐, 네 편, 내 편 나누긴 뭐하지만, 같은 입장의 한 편인 상황인 거고,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관리자가 되시면, 이제 또 그 친구들하고 또 입장이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밀레니얼 세대나 이제 조금 그런 세대가 들어오면, 어우입니다, 어우. 네. 뭐, 계속 교육 들어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가 맞춰야 된다. 뭐, 이렇게 교육은 받고 있는데, 솔직히 자신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애한테도 그런데, 자신 없어서. 예. 참, 제 아들은 많이 좀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요. 대학 가면은 자기는 그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고. 애들하고 좀 못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몇 살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세뇌 당한 그런 얘기들, 생각들을 얘들한테 얘기를 하면, 찐따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해서, 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PM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그 밀레니엄 세대가 그 세대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은
세대에 대한 차이보다도 제 경험이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또는 문화, 풍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많다고 보는 게 네네네네. 제가 북미나 딴 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들의 활동, 과외 활동,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 얘기했을 때 듣는 거 이런 걸 봤는데 네. 또 대학도 그렇고요. 컬리지들도 직접 제가 뭐 2, 3년 전에도 있었고 네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존중, 배려, 그렇죠. 예. 밀레니엄 세대라고 달라지는 건 있어요. 먼저 세대하고 달라지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좋은 말에 싸가지 없는 거는 그거하고 세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예. 아, 맞아요. 제가 잘 아는 업체 사장님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자기는 직원을 뽑을 때 싸가지 있는 놈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일을 못하고 머리가 나쁜 놈은 가르치면 다 돼요. 그렇죠. 가르치면 되죠. 싸가지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좋게 얘기를 하면 지금 북미 쪽에서 커버레터나 인터뷰할 때 보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컨셉이 제가 구글하고도 인사 담당자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구글이 아니고 아마존. 네. 그 사람들 얘기가 그 기술은 자기네들이 가르칠 수 있대요. 그런데 인성은 못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을 위주로 본대요. 기술은 이력서와 1차 전화 인터뷰 그리고 1차 실무 인터뷰만 보고 핵심은 2, 3차 관리자 인터뷰라든지 이런 데서 모든 질문이 기술 질문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한대요. 그 사람의 인성. 그럼 걔네들은 인성을 뭘로 보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공통이래요, 그쪽에.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할까에 좋은 인디케이터는 그 인간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인터뷰가 보통 두 개가 있잖아요. situational 인터뷰가 있고 또 behavioral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situation은 수험생 여러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릴래요?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고 behavior은 이런 상황에서 김상윤 위원장이 당신 보스였는데 보스가 당신 보고 회사 이거 정책 좀 위반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뭐 자지 좀 빼먹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너 그때 어떻게 했니?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과거에 했던 짓을. 그런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걸 숨길 수가 없대요. 몇 마디 해보면 거의 알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짓을 했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미래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가장 가늠을 좋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말이 길어졌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걸 제가 구현한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성은 배울 수가 없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네. 예. 사실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예. 네. 그렇죠. 젊을 때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얘기, 수평적 조직 얘기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더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공동의 토지라고 나오는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동 농업 주거지,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신 기술하고 럭셔리함을 무기로 목가적인 삶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뭐 요즘 뭐 옛날 좀 얘기되는 뭐 전원주택?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마을의 형태를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덜란드의 알메르겐 레겐 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뭐 음식과 에너지원 소비를 추적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요가 스튜디오, 뭐 수영장, 스파, 뭐 이런
뭐 호화로운 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변화의 파도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 91%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안 이런 데 이제 디지털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다리 붕괴, 우리나라에서도 뭐 창피한 얘기지만 성수대교죠? 예. 정확히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긴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노바에서 작년에 다리 붕괴로 해서 43명이 사망을 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프랑스에서도 12,000개 중에 3분의 1이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정부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 다리들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그런 많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설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엄호준 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주셨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육아가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는데, 여기 중국 얘기입니다. 여기 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 광활한 산인가요? 대지인가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다 그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수이더현? 예, 그쪽에 이제 풍부한 햇빛과 충분한 양의 미사용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새로운 블랙박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패션이나 리테일 쪽에서 구매 프로세스에 인공지능을 합치는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현대적인 쇼핑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뭐 백화점 앞에 지나가다가 자기가 뭐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세일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날라온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뭐 상호작용하는 거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스마트 거울 뭐 이런 것들, 스마트 미러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알리바바 얘기가 또 나오네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상점에서 사용할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고객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취합해서 상점에서 옷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아마존의 에코룩이라는 프로그램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하고 인간의 패션에 대한 전문성을 사용해서 집안에서 사용하는 장치는 개인의 외모에 대한 비디오 혹은 이미지를 취합하여 옷 평가하고 현재의 유행을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 게스 패션 업계죠. 그런 데서 뭐 인터뷰 나와 있는데, 우리의 고객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중국과 홍콩에 위치한 게스 매장에서 시험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또 우리의 매장을 지속적으로 재창조하면서 전반적인 쇼핑 허브로서 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 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개발 업체보다도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업체 입장에서 그냥 이 새로운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유행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보면 그랩앤고
라고 해서 로봇이 선주문된 아이템을 창고에서 가지고 와서 매장 내의 물건을 찾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홈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옷장 재고 시스템, 고객의 온라인 쇼핑 습관과 동기에서 구매 기록을 추적하고 파이너리 앱에 추가하여 스타일리스트가 검증한 옷을 조합하여 제공한다. 그 다음에 뭐 패션쇼 하면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그런 뭐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활용 예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보다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기서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네, 그 뉴욕에서 한참 그 유행했던 게 이제 옷을 그 렌탈해주는, 아, 네네, 명품을 렌탈해주는 거예요. 한 네. 달에 얼마 내면 예, 비용에 맞춰서 네, 명품 옷을 렌탈해주고, 예, 그 소비자는 그 명품 옷을 입고 또는 가방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의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옷이 아니라 네. 세탁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세탁 전문가. 세탁 전문가들을 소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 옷이나 다른 그 물품들이 가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진짜 이 새것 같은 옷을 또 다른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사업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렌탈하는 입장에서는 렌탈하고 돌아온 거 다시 새 거로 만들어서 다시 렌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소카 뭐 차량 렌탈이잖아. 예. 근데 차를 받았는데 차가 더러우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세차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네, 세차 전문가가 차를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다른 소비자가 차를 렌트할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그 돌아다니면서 세차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하에 오셔갖고 차 세차하고 가시는 분들 그런 업체들이랑 조인해가지고 차를 항상 이 최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인가 빌려 타봤는데 엄청 깨끗했어요. 그거는 뭐 다른 데도 그렇게 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차를 빌려 타는 데 있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좀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몇 시간 뭐 길게는 하루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공유 경제가 요즘 트렌드인 것처럼 그런 공유를 위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세탁 전문가, 뭐 세차 전문가 이런 것처럼 뭐 새로운 뭐랄까요? 잡이라 그럴까요? 비즈니스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일정 지원 감소를 뭐 인도 정부 얘기가 조금 나오네요. 계속 30% 공사 지원의 영향을 받았다 2014년도에 그런 것들이 이제 2018년도에 중앙정부 관리를 받는 기반시설 프로젝트 수가 710개에서 1315개로 증가했음에도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수업 균열 공법으로의 회기라고 되어 있는데 프래킹이라는 공법이 나오는데 혹시 이런 공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 프래킹 공법 자체가 여기 수학 균열 공법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쉐일암을 파괴하는 깊은 우물을 뚫는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물과 모래 그리고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기름 침전물을 표면으로 밀어낸다.
라는 공법인데, 요게 이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공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산이 안 맞는,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프래킹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분야가 석유를 채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나은 솔루션을 확보했을 때까지 넘버원 솔루션은 적은 비용을 들여 많은 양을 확보하는 데 있다 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스 트랙에서 의무의 부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그 미 육군 엔지니어 유럽 지구의 IT 서비스 책임자의 뭐 얘기, 뭐 인터뷰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좀 상세한 얘기들 나오는데 요 스몰 토크 쪽을 보시면 모든 프로젝트에 관리해야 되는 뭐에서 관리해야 되는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부드러운 영향력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능숙해지려면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조직에 있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됐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초기에 무엇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는가? 경력 초기,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경력 초기겠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가장 불만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나온 것은 여기 리더로서 도전을 위해 팀이 벌을 받지 않는 열린 문화, 그러니까 실패에도 관대한 문화. 제대로 된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나요? 실패, 성공적인 실패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장려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자일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적절한 작업에 적절한 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워터폴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가장 큰 도전은 뭐냐? 그래서 많은 경쟁 우선순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 과제를 검토해서 요구사항의 산출물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되고 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션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팀의 지원과 지적 기량을 신뢰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게 보이스 트랙에서 이제 주의 환기라고 해서 잠재적 문제들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잠재적 문제들 시작부터 종료를 염두에 둬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성과물 그 문서화 프로세스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시작부터 종료를 염두에 두고 분기별 위험도 관리 세션을 진행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우선순위를 정할 것. 항상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대치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자일 기법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진행 상태에 대한 정보 표시를 빈번하게 제공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 상태를 시각화해라, 그런 얘기들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을 시각화시킨 보드, 아까 간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스크를 예상할 것이라고도 나오네요. 리스크를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어떤 조직이 리스크 관리 프랙티스를 사용하는 빈도를 나오고 있는데 27%가 항상 사용한다. 35% 조직이 자주 사용한다. 가끔 사용한다가 뭐 25%. 이렇게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2%,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직을 독려해라. 뭐 아까도 이게 나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단계만 넘어가기 위해서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적시에 커뮤니케이션 진행할 수 있는 걸 독려하는 프로젝트 환경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근면한 일상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완충지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커리어 쪽으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문 안쪽에 한 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잡 이외에 따로 이제 다른 쪽에 일하고 싶었던 쪽과의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송하지만 네, 방금 이제 지나간 내용 중에 하나에서 이제 정직을 독려할 것 네, 전에 예, 여기에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다른 분 좀 의견 들어보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인데 네. 많은 회사에서 이제 임원진들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고 네. 그 임원진들이 거의 다 이제 계약직들로 채워지게 되잖아요. 임시계약 직원의 준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저희 이제 건설업체에서 플랜트 현장들도 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고 네. 프로젝트의 PM들은 거의 다 이제 상무급들 정도에서 이제 PM을 맡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이 이제 지난 한 10년 사이, 5년에서 10년 사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었거든요. 뭐 다른 회사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실패한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 해외의 그런 프로젝트 오피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PMP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따르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네. 정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로 나중에 이제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뭔가 스케줄이 비하인드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이미 다 임직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고도 내부적으로는 됐으나 네. 이 부분을 이제 상부에 보고할 이제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제 본부나 이제 사장 보고 같은 데 올라갈 때 이런 게 이제 다 무시되고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캐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PM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자기 손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컸겠지만 네네네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제가 느낀 플랜트 현장에서는 그랬었었는데 다른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나 좀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M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뭐 보고가 안 된 상황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자기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액션 플랜이나 리커버리 플랜 같은 게 브랜드 돼 있다거나 이런 게 같이 보고가 되면 되는 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체크라고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문제더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장부터 저 말단 직원까지 전혀 이게 문제가 없게 되나 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커버가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이제 뒤통수가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빈번하다고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개발 단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개발 단계에서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요 상황이 문제가 이제 될 것 같다. 라는 상황이 굳이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에 액션 플랜이랑 리커버리 플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대외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윗선까지 어느 선을 윗선까지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뭐 본부장님 뭐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거기까지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리커버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얘기 안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합의를 본 상태에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뭐 책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데 봐도 뭐 그런 것들은 종종 나오는 사례잖아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뺄 수 없으니까 그냥 뭐 계속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예. 어려운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엄 위원님께서 결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 얘기하면서 회사 많이 까긴 합니다. 네. 자, 살살 까시기로. 자, 예, 여기 잠깐 말씀드리다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요 커리어 관련된 부분이어서, 예,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게, 예, 여기 보면 보이스 트랙으로 해서 공정한 관점의 변화 담당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더는 디지털 변환을 주도할 필요가 있는가? IT 부서의 시각을 넘어서 살펴보자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 이제 뭐 거의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죠?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닐 텐데,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부서에서 많이 주도를 하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IT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팔로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실제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해낼 거냐는 실무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서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제 전사적 프로젝트 오피스는 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애자일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애자일과 연령차별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업 혁신을 고임금의 고령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애자일이 고령자들을 모두 해고하자라는 완곡한 표현이라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애자일은 지속 가능하고 일정한 속도로 일하는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애자일 선언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효율을 내는 팀에는 시야가 뚜렷한 리더와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더와 조력자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거 조금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희 그 현장의 시공팀에 네. 젊은 시공팀 팀장이 있고, 공정이 여기 뭐 설비도 있고, 뭐 UT도 있고, 뭐 배관도 있고, 뭐 있는데, 젊은 설비팀 팀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계약직 부장님이죠. 지금 이제 부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원 그 등급에 계시긴 임금 피크제 지나셔가지고. 네, 지금 아, 예, 연세가 올해 60, 어, 62인가 3인가 되신 오.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40대 팀장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고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음, 선배님께 여쭤보는 거죠. 물론 자리는 본인이 팀장 자리에 있지만 와가지고 네, 그 선배님 얘기하면서 이래이래 저래 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자리는 물론 본인이 팀장이 있지만 네네. 그 능력치와 리더십은 따라갈 수가 없다. 네. 종종 여쭤보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사원 봉급을 받고 회사를 다닐지언정 그런 사람은 필요하다. 그렇죠. 다 나이 들고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진 않는다. 네네네. 네. 마찬가지로 또 언젠가 나이 들고 늙고 해서 회사를 나가거나 또는 뭐 그런 시절이 오겠죠. 근데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분들의 그 경험에 의한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그 정년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뭐 60세 넘으셔가지고 정년 지나고 나셔서 이제 계속 뭐 계약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현업으로 띄워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1년 더 함으로써 신입사원 한 명 못 들어오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 양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맞을지 뭐 퇴직하시기 전에 그 노하우는 다 물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미래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영을 변화시킬 3가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요. 5년 이내에 대부분의 PMO는 데이터 과학 능력을 갖추거나 필요시 활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도구로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 리더가 광범한 데이터 분석을 새로운 도구로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서술 분석, 진단 분석, 그 다음에 뭐 예측 분석, 규정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척의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조사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새롭게 받아들일 것, 그 다음에 확대해서 적용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리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당신은 코딩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신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계자 및 조직 전략과 부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제 요게 PM의 역할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음성 전쟁 얘기입니다. 요거 어무중 위원님께서 이 부분 제가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인데요. 예. 실제적인 뭐 음성 전쟁은 일단 이제 AI 서비스, 그러니까 음성 비서 네. 관련해서 뭐 사실 난리잖아요. 애플은 시리, 그다음에 구글, 알렉사,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체들 말고도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빅스비,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업체에서 AI 서비스를 내놓고 그다음에 확대시키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몇 개의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네네. 어떤 문제점이 있고에 대해서 이제 장문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중에는 이제 주요 포인트들이 또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이제 원활히 진행되기 힘들다라는 거. 네. 네. 또 하나는 프로젝트 기간 자체를 이제 현실적인 기간보다 너무 적게 요청을 함으로써 이제 그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충돌, 그리고 적절한 스케줄 산정의 실패,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요즘은 그 음성인식은 뭐 거의 진짜 일상의 하나로 그냥 거의 자리 잡아버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알렉사는 써보지 않았고, 예. 빅스비나 그 SK에서 하고 있는 예. 누구를 써봤는데, 네.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질문 좀 하다 보면, 이 바보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참 너무 단편적인 질문과 대답밖에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멀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단편적으로 학습시키고 그거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로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에다가 머신러닝에다가 딥러닝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계속 진화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예.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해야 되나요? 그 스마트폰 중에서 전면 액정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이제 그 삼성에서 옴니아라는 폰을 처음 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옴니아를 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불렀냐면 옴렉이라고 불렀어요. 옴렉이. 쓰레기. 네. 그만큼 뭐가 안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10년 좀 더 됐나? 아무튼 지금에 와서는 전면 액정 휴대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터치감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압력식이었지만 지금 정전식이었고 터치도 되게 살살 잘 되고 기술 발전하는데 예전에는 90년, 40년 걸렸던 게 점점 줄어서 30년, 20년, 10년 그러니까 그 압력식에서 이 정전식으로 바뀌고 전면 액정에 스피커 기능이 있는 거기까지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음성 인식은 과연 5년 만에 땡길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대로 그 음성으로 그 신용 결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개발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면 음성 인식으로 애진간한 건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머주님이나 저나 건설회사 다니니까 우리가 어떤 플랜트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플랜트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FCC 플랜트를 만든다. 그러면 FCC에 대한 정보를 BIM에 다 태워가지고 날짜를 딱 넣으면 거기서 쫙 계산해갖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 스케줄대로 이 인력 구조 투입해서 이런 스케줄로 이런 자재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이센스 업체 뭐뭐뭐 끼고 지금 또 어떤 업체가 뭐 워크로드가 이 정도니까 발주는 거기다 내고 완전 쫙 계산해서 나온다면 너무 편하겠죠. 아, AI가 그렇게 해주면 AI가 그럼 이제 우리 필요 없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크네. 왜냐면 그렇게 한들 나머지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예, 업체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PMC도 그렇고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어차피 치고받고 싸울 거고 네가 많니 내가 많니 할 거고 예. 저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알파고랑 알파고 뭐 제로 얘네들을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뭐 거의 세계적인 이슈였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그렇게 근데 이 기술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어떻게 이제 되고 어디까지 이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음성 서비스 지금 있는 것들과 접했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나 단편적인 거인 거라.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커피 주문하는 것도 자꾸 이제 홍보를 하고 막 SK에서 특히나 이제 티맵이랑 뭐 이렇게 누구 서비스랑 막 이용을 해서 뭐 티맵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스타벅스 커피를 가끔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선택하시는 것도 아직 스스로 뭔가를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아직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사람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거고 뭐 딥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 특히나 저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린애들 학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익혀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으로서는 아이들이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말 잘 못 알아듣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어느 순간은 사람 진짜 사람 됐다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로봇 얘기들 막 나오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일본어로는 카이오라고 얘기하는데 개호, 그러니까 간병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간병하는 그런 로봇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투리 같은 것들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하다 보면은 사투리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서버로 올라가면은 한 번도 사투리를 들어보지 않은 같은 종류의 어떤 로봇은 서울에서도 누가 그 소리를 하면은 그거를 알아먹는 거죠. 지방에 있는 사투리 썼던 그 로봇에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이게 그거라더라 라는 거를 얘는 알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그 로봇이 이렇게 깔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학습하는 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 혼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손오공처럼 1000개, 2000개가 동시에 학습하는 거니까 엄청난 스피드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최대한 그리고 네네. AI 스피커는 그렇죠. 제가 알렉사가 제일 좀 펑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알려져 있는데 아직은 알렉사까지는 해보지 않아서 예.
이쪽은 어떻게 또 우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좀 기대가 되는 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나온 게 이제 거목들을 위한 배려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한 부분인데, 어이구, 보이스가 되게 많네요. 자, 거목들을 위한 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속 숲의 하나인, 이제, 마리포사 숲이라는 데가 나오고요. 500개 이상의 성숙한 세카이어 나무들이 이제 높이 뻗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포사 국립공원 얘기고요. 보시면 그 보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세카이어 숲이 훼손되고 거기에 이제 트램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차도 다니고 이제 가게도 생기고 이제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요 해서 이제 마리포사 보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이 프로젝트에서의 요 부분이 좀 많이 조금 기억에 남는다고 해야 되나요? 나무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떤 모든 그런 판단의 기준이었다라는 거. 예. 항상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이해관계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나무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수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해관계들 얘기 나와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숲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영향 보고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국립공원이고 이제 관광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런 폐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근데 이 폐쇄의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라는 거로 해서 이제 숲이 폐쇄된 이유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에 다른 작은 세카이어 숲에 관한 이용 방법 등을 홍보해서 그런 폐쇄 영향을 완화했다라는 얘기들, 리스크 완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적시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존회에 관련돼서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로와 관련돼서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그 전에 깔려 있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나무 뿌리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물리학자 한 쌍의 생물학자들이 아스팔트 그라인더 앞을 걸어가면서 다 확인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팀은 매일 유연해야 했고 항상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계획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프로젝트 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죠? 최선을 바라면서도 최악의 상황까지, 그죠?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하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여기는 요즘 요거 주변 여러분들 주변 산에 많이 있죠. 산책로 데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하면서 요것도 그 물의 흐름, 그 숲의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접근성을 좋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마지막에 이런 데크를 설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의욕과 능력 있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에자일 팀, 에자일 is everywhe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자일 팀은 달리기 전에 걷는 법을 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의 조직이 에자일 접근 방식의 주요 장벽으로 기술이나 경험 부족을 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는 팀의 애자일 숙련도와 누락된 기술을 판단하기 위해 유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팀원들과 애자일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기술 격차와 애자일 능력 보유 팀원 대비 애자일 능력 결여 팀원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자일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애자일에 대해서 뭐 말로는 애자일 하는데 어떤 식의 뭐 이렇게 스프린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계속 리뷰해 나가고 피드백 받아가지고 계속 배워가는 그런 식의 애자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애자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팀의 애자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전사적인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조직에서 애자일 성숙 문화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임원진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리더십의 요구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절과 저항 아무래도 여기 있지만 많은 프로젝트 전문가들에게 애자일은 저항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한 감정을 무시하기보다는 원인을 조사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애자일 장애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애자일 가치하고 상충되는 조직문화, 그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조직 전반의 저항, 방금 나왔던 그런 저항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부적절한 관리 지원 및 후원, 애자일 기법에 대한 스킬 경험이 부족, 불충분한 훈련과 교육,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팀 간의 프로세스와 관행, 비즈니스 고객 또는 상품 보유자의 가용성 부족, 그 다음에 전통적 개발 기법의 신중성, 개별적인 도구와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의 또는 측정, 아주 작은 협력과 지식 공유가 이제 애자일에 대한 장애물들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세가 애자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언젠가부터 막 현대카드에서는 뭐 애자일로 업무를 추진한다. 뭐 애자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네. 애자일이란 거를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애자일이라는 말을 엄청 쓰고 있는데 네네. 애자일을 사전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신속한 변화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민첩성, 민첩함 뭐 이런. 네. 민첩한 뭐 그런 식으로 네. 신속 민첩한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러면 IT를 하시는 분들한테 애자일 베이스로 프로젝트를 하면 네. 너네들이 오너를 어떻게 상대를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오너가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애자일의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면 다 뒤집어 엎고 바꾼다. 뒤에는 막혀 있다. 그러니까 납기는 건설로 하면 납기는 막 뒤에다가 딱 못 박아 놓고 그렇죠. 말뚝 박아 놓고 앞에서 뭔 짓을 하든지 뒤에는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흑백 논리인데 네네.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애자일의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고객 만족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방법론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의 어떤 제품군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오너를 위한 건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제가 이제 그쪽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방법적인 거지, 그게 결국에 결코 정답이 될 수도 없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다. 단지 도구일 뿐인데, 마치 그게 정답인 것 마냥 세태가 흘러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거를 참조해도 되고 될 문제인데, 마치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 네. 마치 우리 팀이 또는 우리 회사가 애자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네. 그 간단한 예로 아침에 스탠딩 미팅하고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이거 완전 구닥다리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띄어서 누가 과연 이득을 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애자일 자격증 가진 사람이 17명인가 15명인가 그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그게 자격이 필요한 일인가? 그걸 굳이 그렇게 끌고 가야 될 일인가? 우린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아까 사례를 든 그분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분이 애자일의 철학을 선언문조차도 안 읽어보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의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을 돌려서 한 케이스도 있고요. 애자일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건데, 컨셉은 그거야. 아까 일정 말씀하시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고객 만족 말씀하셨잖아요. 일정을 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 스코프과 일정과 또 뭐 있지 하나가 품질, 스코프, 일정, 예산, 세 개의 이제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기존의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이제 두 개의 큰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하나는 3월에 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계획을 잘 세웠죠. 네. 사용자 분석도 하고 네. 설계도 하고. 네. 그래서 12월에 납품을 하려니까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3월에 계획했던 상품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 이런 이제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특히 IT 산업에서 많이 그런데 사용자들이 그 건축 이런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애초에 지가 무엇을 요구를 하면 사용자들이 자기가 요구한 것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럼 지나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요구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의 80%가 들어가는 곳이, 통계를 내봤더니 안 쓰는, 결코 거의 안 쓰던지 뭐 1년에 한 번 쓰던지 연말에 한 번 쓰던지 이런 20%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하더란 얘기죠. 그렇죠. 요 20% 때문에 마감이 늘어나고 고객과 그 발주처자의 그 내가 이걸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기존에는 프로젝트 PM이 있고 그 발주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애자일에서 이제 스크럼 같은 경우는 뭐가 그 중간에 있냐면 프로덕트 오너가 있어요. 프로덕트 오너는 프로젝트 팀 대변인이 아니고 사용자 측 대변인이에요. 그럼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프로젝트 지금 우리 그 출판 2팀, 2팀에서 그 애자일 기법으로 다 우리 번역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쫙 만들면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사용자들한테 이제 그 희망사항, 요구사항들 또는 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가장 지금 급박하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뭐 2주 스프린트가 뭐 2주일 수도 있고 4주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가시적인 걸 델리버리를 내줘요, 고객에게. 그럼 고객이 이게 좋다. 그래서 그때 만족을 해나가는 건지,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는 뭐 뒤집고 이런 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예. 뭐, 그리고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워터폴 모델, 메소드,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툴에 가깝긴 한데, 애자일로 모든 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국세청 이런 세무, 이런 것처럼 요구사항이 명확한 거는 애자일로 안 하죠. 그렇죠. 예. 그 성격에 따라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전에 정의가 되잖아요. 예산도 정해야 되고, 요구사항도 정의되고, 그런데 나머지 한 20%를 마감을 못했어? RFP에서? 그러면은 도장 안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애자일로 안 되죠. 안 되죠. 어쨌든 뭐, 종류가, 그리고 아까 그 회의 건도 왜 스탠딩업 회의를 보통 우리가 15분 이내로 하라 그러거든요. 네. 질문 딱 3개예요. 나 어제 뭐 했어? 오늘 뭐 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어? 요 3개 딱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MS 같은 데도 본사 가면 막 복제에다 포스트잇 막 붙여요. 그거는 기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거의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더란 얘기죠. 그리고 델리버리 산출물을 만드는데 IT에서는 엄청 심해요. 끝나면 거의 뭐 몇 박스나 되는 산출물이 나오는데 그 그 제품이 다 안 써서 라이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들이 그걸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애자일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크럼도 있고 그런데 X 프로그램 같은 데는 거의 뭐 저거 매뉴얼 같은 것도 거의 잘 안 만들어요. 있더라도 아주 필요한 것들만 만들고. 저희도 캐비넷에 지금 산출물 10년 전 거, 15년 전 거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부서 바뀌고 조직 바뀌고 그 제품이 없어질 때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 그냥 버려요. 이제 이런 거를 줄여보자 하는 것이 애자일의 컨셉이죠. 근데 그게 막 유행으로 막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네 회사와 자기가 산출하고자 하는 제품과 환경, 또 고객과의 관계, 그거에 들어간 인력들,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봐서 그것이 좋은 거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뭐 워터폴이 좋은 건 워터폴을 하고 또 뭐 이걸 가지고 상충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예, 박상훈 의원님 말씀한 그 말씀이 애자일 또는 뭐 다른 그런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들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거나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제가 되게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 조직이 그러저러한 그 조합들의 그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뭐 이해관계자들의 쓰는 그런 걸 포함해서 액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와야 되고 또는 뭐 뒤처지고 또는 잘못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떠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누군가 뭐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직 힘이 없거나 그냥 뭐 귀찮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거나 뭐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애자일을 강의하시는 입장에서는 애자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근데 문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 그렇죠. 문화가 네. 중요하죠. 네. 네. 아까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자일. 그러니까 아까 박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애자일 헌장, 애자일 선언문 이런 거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애자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가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그 헌장을 이해하고 뭐 그래야지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뭐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젝트의 뭐 그 변경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스코프가 유지가 되면서 잘 굴러가면은 좀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그런 것들에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실무자로서는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덕트 오너? 그런 멤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에자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 구축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직장 내 상사가 도와주려 하지 않을 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직원의 60%가 나쁜 상사로 인해 직장을 떠났다거나 떠나려 한다라고 한다. 이거는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죠.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상사가 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경력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상사가 주목받는 걸 좋아할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상사는 경영진과 프로젝트 스폰서를 기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범위 변경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걸 명심해라. 요거에 대해서 당신의 팀은 적극적으로 에자일 기법을 동원해서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여 변경 관리를 껴야 된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죠? 에자일 기법을 써야 된다. 여기서는 경영진과 스폰서가 변경을 하려고 할 테니까 거기에 이 상사는 또 호의적인 입장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에자일을 동원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정말 뭐 애자를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그래요? 아니 뭐 애자를 뭘 어떻게 하라고.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근데 에자일도 접근법에 따라서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IT에서만 적용되는 또 에자일도 있고, 예를 들어 엑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거의 코딩 위주로다가 개발된 그렇죠. 프로그래밍. 그러면 에자일이라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이제 지금 PMI가 북미에서는 스크럼인데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PM복을 사면 한 권 더 주잖아요. 조그만 책. 지금 더 주거든요. 네. 그래서 PMI에서 ACP라고도 만들었는데 저도 그 서티 있지만 거기서는 다 다뤄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 다루는 데는 건 얘네들 컨셉은 에자일을 할 때 다양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용어들을 뭐 익히고 방법론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어느 특정한 게 중요하잖아요. 네. 북미에서는 스크럼 엄청 해야, 다른 산업군은 모르는데 IT는 통계에 의하면 80% 이상이 에자일로 하고 있대요. 지금 구글, 아마존, MS는 자기네들 말로는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에자일로가 아니고 뭘 에자일로 요구를 하면 구체적으로 에자일의 어느 방법론에 뭘 쓰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에자일 그럼 에자일로 뭘 하는데 지금 이 원장님 그 반응이 당연히 나오죠. 그렇게 누구나. 그러면 제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제시를 해줘야죠. 네. 이게 뭐 제가 에자일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거나 알지 않았지만 에자일이라는 걸 그냥 큰 틀에서 프로젝트 기법 중에 하나로 주의 변화에 그 변화가 이제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환경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좀 더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게 정답입니다.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디나 다 적용한다는 것보다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뭐보다 워터폴보다 뭐 더 우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옛날에는 산업이 엄청 안정돼 있었잖아요, 변화가. 네네네. 또 기술 변화도 긴 호흡이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엄청 짧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왜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걸 왜 막 만들려고 그러지? IT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요즘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용자들이 뭘 요구를 하면 당신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사용자들을 무시하든지 사용자들 요구사항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주인은 사용자인데 그렇죠. 예, 사용자를 위주로 다 모든 걸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사용자가 자기 의견 얘기하기를 막 주눅들게 그렇게 막 하거든요. 요즘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 막 그랬어요. 초기에는. 예. 네. 예. 에자일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사가의 이제 상황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 이제 상실감에 빠져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 직장 상사가 너무 바빠서 경력 수립에 대한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뭐 자기한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직무 확대를 위해 역할 및 책임론을 확대 적용하라 라고 해서 직장 상사가 당신에 대한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 점이 어쩌면 좋은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율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부재 중일 때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PMP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다. 요럴 때 프로젝트 매니저와 프로그램 매니저는 종종 겉돌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관리를 이해 못하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요럴 때는 프로젝트 팀 동료와 회사 내 멘토에 의존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듯이 시니어급 프로젝트 관리자들과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현재 프로젝트 관리 직무와 관련해 과연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상사가 주변에 없다면 프로젝트 성공에 올인하고 직접적으로 당신이 하는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자기 편이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스폰서 및 관리자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좋게 생각한다면 이 또한 프로젝트 관리에 관계된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프리미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8 PMO 오브 디 이어 해가지고 이제 수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PMO는 투명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PMO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온 거는 트리그라브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2013년에 고객 중심의 디지털 변형을 진행하면서 10년 전에 PMO를 향상시켜서 최고 경영층과 이사회를 직접 연결을 했다. 라는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부서 리더와 경영진에게 비즈니스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프로젝트 투자자 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을 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서를 연결하는 접촉제가 되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이제 부서 이기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무래도 중앙통제라는 제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일로라고 표현되고 있는 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전략적 과정의 일부로서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운영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포트폴리오 관리 이사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과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성과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마지막 내용인 것 같습니다. Getting in done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변화. 조직은 혼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포용하고 번창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나온 얘기고, 일본에서 수년에 걸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한 담당자로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 그래서 혁신과 리스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체적인 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문맥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혼란인 상황에서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회사 외부의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지지자와 변경 관리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자원. 프로젝트 리더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을 해야 된다. 일본의 사례입니다만 1990년대 말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일본에서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대기업은 외국계 임원 채용을 꺼려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뭐 외부 투자자를 비롯해서 뭐 영어로 근무하고 다양한 국적을 보유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뭐 현재는 드문 일이 아닌 상황인데 혹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데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직원들 같이 협업하고 하시는 부분들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인도나 주로 인도죠. 인도 국적 엔지니어들을 많이 채용해서 설계 인력으로 삼았는데 플랜트 업계가 좀 수그러들면서 거의 좀 정리가 됐죠. 지금은 회사에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좀 회사마다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 고용을 선택했었던 거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 GS도 그렇고 아예 인도에 엔지니어링 그 센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약간 아웃소싱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인도에 엔지니어링 센터 있었는데 접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이라크 프로젝트 할 때만 해도 인도인 엔지니어, 뭐 말레이시아 엔지니어, 필리핀 엔지니어 같이 일했었는데 뭐 화공이 하향세를 타면서부터, 그러니까 화공 산업 자체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화공 플랜트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수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거랑 지금은 많이, 근데 이번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 그다음에 삼성 3엔 정도 그 정도는 좀 일을 따가지고 좀 일이 있다고 해요. 나머지 PC들은 일이 없고. 근데 이제 저희 플랜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외 프로젝트들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발주처 자체가 이제 외국 분들이고,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들도 해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외국인 상사 아니면 외국인 동료, 외국인 카운터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시작 때부터 그렇게 어색한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러니까요. 예, 뭐 지난 1월호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글로벌적인 리소스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인데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월호 거의 이번에도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좀 말씀 나눠 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뭐랄까요, 다른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좀 얘기했었는데 점점 더 지난
지난번 1회 때보다 더 많은 얘기들 된 것 같고, 조금 아까 여러 가지 진짜 마음속에 그동안 담고 계셨던 궁금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2월호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코멘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계속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박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도 끝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 좋은 기회를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번 달도 못하셔서 그게 좀 예. 아쉽습니다.